2026년 4월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숫자 하나가 조용히 박혔는데 그 숫자를 들여다본 경제 전문가들은 화면 앞에서 조용히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203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4만 6천 달러 수준인 반면 대만은 5만 6천 달러를 넘어선다는 전망이었거든요. 격차가 무려 1만 달러입니다. 겨우 5년 뒤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방향성이에요. 이미 역전은 시작됐습니다.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혔고 IMF는 그 격차가 매년 조금씩 벌어질 것이라고 봤어요. 일시적인 역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반도체 강국, K 콘텐츠의 나라,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그 자부심이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최근에는 일본의 1인당 GDP를 앞서는 흐름도 나타났고 그건 분명 의미 있는 성취였죠. 그런데 지금 IMF가 말하는 건 그 성취와는 다른 차원의 경고예요. 앞으로 5년, 10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토록 이기고 싶었던 일본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 대만에 의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표면만 보면 환율 문제처럼 보입니다. 원화 약세가 달러 기준 GDP 수치를 끌어내리니까요. 실제로 IMF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2026년 1인당 GDP 전망치를 37,523달러로 제시했다가 이번에 37,412달러로 소폭 낮췄는데 이 조정의 배경에 환율이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본질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한국이 고속성장을 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때의 엔진이 뭐였는지 금방 보여요. 일할 사람이 넘쳤습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20대, 30대로 공장에 들어서고 수출 전선에 뛰어들었죠. 경제학에서 이걸 인구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일꾼이 많고 부양할 노인이 적을 때 생기는 성장의 보너스예요. 한국은 그 보너스를 기적적으로 잘 활용했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보너스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 결과가 GDP 순위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의 명목 GDP 순위는 최근 몇 년 사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약세와 성장 둔화가 겹치면서 중장기적으로 10위권 밖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순위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순위가 말해주는 추세예요. 10위권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방향성이 굳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잠재 성장률이란 한 경제가 아무 충격 없이 갈 수 있는 최대 성장 속도예요. 쉽게 말하면 경제의 체력이에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2000년대에는 5%에서 6%대였는데 지금은 2%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구조적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어려운 몸이 됐다는 거예요. 202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이었습니다. 통계청 공식 수치예요.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차에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이 필요하거든요.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 숫자를 보고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 만들어낸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결과라고 했는데 허풍처럼 들리지만 통계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당시 흑사병은 유럽 인구를 3분의 1 가까이 앗아갔지만 거기에는 외부 충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하려면 지금 한국의 인구 구조를 항아리 모양으로 그려보면 돼요. 과거의 우리 사회의 인구 분포는 안정적인 피라미드 모양이었습니다. 아래에 젊은 세대가 두텁게 깔리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 모양이 점점 역삼각형으로 뒤집히고 있어요. 위에는 은퇴한 노인 세대가 두껍게 쌓이고 아래엔 젊은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 사이를 지금의 30대에서 50대가
아슬아슬하게 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항아리를 거꾸로 세우면 어떻게 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1970년대엔 연간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25만 명이 채 안 돼요. 똑같은 나라에서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일할 나이가 됐을 때 사회는 과거의 4분의 1 인력밖에 공급받지 못하는 셈이 되거든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생산 연령 인구, 즉 일할 수 있는 15살에서 64살 인구의 비중이 지금은 약 70% 수준인데 2045년에는 55%대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하는 사람이 10명 중 7명에서 6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세금 내는 사람이 줄고 연금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해요.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비용은 그대로인데 그걸 감당할 사람의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거예요. OECD 국가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생산 가능 인구가 1% 줄어들 때 GDP는 약 0.6% 수준으로 줄어드는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이 줄면 만들어내는 것도 줄고 소비도 줄고 세금도 줄고 결국 나라 전체의 파이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인구 배당이 끝난 나라가 겪는 구조적 압박입니다. 그런데 인구만이 문제였다면 사실 대만도 같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대만의 출산율도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대만은 한국을 앞서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서 두 번째 압박이 드러납니다. 바로 생산성의 문제예요. 한국생산성본부가 2025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51.1달러로 OECD 37개국 가운데 24위를 기록했어요. 미국은 83.6달러, 독일은 83.3달러였죠. 한국 사람들이 게으르다거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은 OECD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예요. 연간 1867시간, 8위입니다. 오래 일하는데 생산성은 24위인 거예요. 오래 달리는데 속도가 느린 것과 같아요. 이 격차의 핵심은 산업 구조에 있습니다. 제조업만 따로 보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1인당 제조업 생산성이 15만 8천 달러로 OECD 6위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이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서비스업은 27위예요. 제조업 생산성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음식점, 운수, 도소매 같은 전통 대면 업종이 서비스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융이나 ICT, 전문직 서비스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리고 이 서비스업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게 선진 경제의 특성이에요. 한국의 산업 구조가 성숙해질수록 이 약점이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대만이 한국을 앞서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대만은 TSMC라는 반도체 파운드리 제국을 중심으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했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TSMC의 이익이 직접 대만의 국민소득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죠. IMF 전망에서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갈 때 대만의 1인당 GDP 증가율이 6.6%인 반면 한국이 3.3%인 이유가 바로 이 구조적 차이에서 나옵니다. 같은 AI 붐이 오는데 대만은 그 과실을 2배 더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만이 단순히 TSMC 하나를 잘 키운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달라요.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설계, 생산, 패키징, 테스트까지 같이 샀을 전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생태계예요. TSMC가 칩을 만들면 AS이라는 후공정 전문 기업이 패키징을 맡고 미디어텍 같은 팹리스 기업이 설계를 담당하고 수백 개의 협력사가 그 주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구조거든요. AI 붐이 오면 TSMC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생태계에 속한 기업들이 동시에 수혜를 입는 거죠. 실제로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대만에서 열린 IT 전시회에서 공개한 대만 협력업체 명단이 무려 122개였습니다. AI 칩 하나를 만들기 위해 대만의 122개의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과 비교하면 이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지만
반도체 산업의 전체 밸류 체인으로 보면 대만에 비해 생태계가 얕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는 돈이 엄청나도 그 수익이 연결되는 협력사와 부품사의 숫자와 규모가 대만에 비해 훨씬 작거든요. 대만 GDP에서 IT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예요. 한국은 7%대입니다. 대만 제조업 안에서 반도체와 전자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은 57%인데 한국은 23%예요. 쉽게 말하면 대만 경제는 반도체 산업의 과실이 훨씬 넓은 면적으로 퍼지는 구조이고 한국은 그 과실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인 거예요. 같은 AI 특수가 와도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그 과실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대만은 그 구조를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 왔고 그 결과가 지금 1만 달러 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인구가 줄고 생산성이 부진하면 세 번째 압박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내수가 쪼그라드는 현상이에요.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 여행, 외식, 새로운 브랜드에 돈을 씁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예요. 반면 노인 인구가 주류가 된 경제에서는 의료비와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고 새로운 것에 투자하는 소비는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국내 시장보다 해외에서 활로를 찾게 되고 좋은 일자리는 수출 대기업 주변에만 몰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2025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이 0.9%에 그친 배경에는 내수 부진이 핵심 원인으로 꼽혀요. IMF와 OECD 모두 한국 경제 회복의 열쇠로 민간 소비 회복을 지목하고 있거든요. 집값은 높고 가계부채는 무겁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갑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안은 통계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이미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무슨 위기냐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반도체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2026년 1분기 SK하이닉스는 매출 52조 6천억에 영업이익 37조 6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72%예요.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10%만 넘어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72%라는 숫자는 제조업의 상식을 완전히 부수는 수치거든요. 대만의 TSMC 영업이익률이 같은 기간 58%였는데 SK하이닉스가 그걸 14%포인트 차이로 앞질렀어요.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 수익성 1위입니다. 삼성전자도 같은 분기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으로 전년 대비 755% 급증했어요. 두 회사가 단 한 분기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합치면 약 95조예요.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AI의 심장부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거든요. 초거대 AI 모델이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수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처리하는 AI 시스템은 매 순간 방대한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그 속도와 용량을 감당하는 부품이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에요.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AI 기업들이 HBM을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고 그 줄의 앞에 SK하이닉스가 서 있는 거예요. HBM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 경제에 다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실제로 2026년 1분기 한국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로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설명대로 1분기 성장의 절반가량은 반도체 제조업이 끌어올렸거든요. 한국은행 관계자조차 반도체 호황이 이 정도일 줄은 알기 어려웠다고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반도체 기업이 한 분기에 95조를 버는 나라인데 왜 IMF는 한국이 대만에 뒤처진다고 하는 걸까요? 왜 국민들은 여전히 지갑이 얇다고 느끼는 걸까요? 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은 글로벌 바이오 위탁 생산에서 중요한 생산 거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국내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송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쌓아올린 생산 역량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AI와 정밀의료가 결합되면서 바이오 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시대에 한국이 이미 생산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는 건 의미 있는 출발점이에요. AI가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고 한국 공장이 그것을 양산하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고 있거든요. K 콘텐츠도 빼놓을 수 없어요. 드라마, 음악, 게임, 웹툰. 한류 콘텐츠는 더 이상 문화적 자부심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 수출 수치로 잡히는 경제 자원이 됐습니다. 이 분야는 인구가 줄어도 기술과 창의성이 있으면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일본이 자동차 산업에서 쌓아 올린 것처럼 한국은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브랜드 자산을 구축해가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들으면 한국 경제가 그냥 반도체 팔면 괜찮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낙관론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K콘텐츠, 바이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산업들은 소수의 대기업이나 특화된 기업이 이끄는 구조예요. 뛰어난 엔지니어와 창의적인 인재들이 만들어내는 산업이죠. 그런데 그 부가가치가 국민 전체의 소득으로 골고루 흘러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구조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한 분기에 95조를 번 두 반도체 기업의 직접 고용 인원을 합치면 약 30만 명 수준이에요. 한국 전체 취업자가 약 2,800만 명이니까 전체 노동인구의 1% 남짓이 그 이익을 만들어낸 거예요. 반면 자영업자와 소규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7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700만 명이 버는 돈과 반도체 30만 명이 버는 돈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경제의 실제 모습이에요. 지금 한국 경제의 현실은 이중 구조예요. 수출 대기업은 AI 특수를 누리며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리는 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내수 침체로 버티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생계형 자영업으로 밀려나는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편의점, 치킨집, 카페. 이 가게들의 주인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최저시급을 감당하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GDP 역전과 연결되냐면 한 나라의 1인당 GDP는 결국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소수의 대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올려도 그게 국민 전체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평균 수치는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반면 대만은 TSMC 한 회사가 올리는 이익이 협력사 생태계 전체와 국가 세수로 연결되는 구조가 잘 갖춰져 있어요. 흔히 쓰는 비유를 하나 들면 경제는 파이처럼 계속 커져야 나눌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파이가 커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지금 그 파이를 먹으려는 사람들 간의 경쟁만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기성세대는 일자리를 지키려 버티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사회적 피로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결국 괜찮은 걸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인구 구조는 단기간에 바꿀 수 없습니다. 2024년 출산율이 소폭 반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출생아 수 자체는 여전히 25만 명 수준이에요. 설령 출산율이 오른다 해도 가임기 여성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에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2045년에는 출생아 수가 20만 6천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교실이 비어가고 군 입대 자원이 줄어들고 지방 도시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생산성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규제를 완화하고 낡은 업종 구조를 바꾸고 교육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해요. 오래 일하지만 효율이 낮은 구조. 제조업은 세계 인류지만 서비스업은 중하위권인 이 불균형이 지속되면 성장 잠재력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은 따로 작동하지 않아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내수가 줄고 내수가 줄면 서비스업이 더 침체되고 서비스업이 침체되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 찾아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미루면 출산율이 더 내려가는 구조예요. 한번 이 소용돌이에 빠지면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본이 지난 30년간 겪어온 것과 비슷한 경로에
한국이 서 있다는 경고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IMF가 경고하는 건 단순히 GDP 순위가 내려간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작동하는 구조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적은 사람이 더 높은 생산성으로 일하거나 기술이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거나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어떤 조합을 선택하든 지금보다 훨씬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다만 이 숫자가 한국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한국이 가진 카드는 아직 있고 그 무게도 가볍지 않아요. AI 시대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송도 클레어스터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바이오 생산 역량, 그리고 전 세계 젊은 세대를 사로잡는 문화 콘텐츠.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맞물리면 IMF의 전망을 뒤집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22년 만에 역전당한 대만과의 격차가 앞으로 1만 달러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 그게 지금 국제통화기금이 우리에게 내미는 성적표입니다. GDP 순위가 한 칸 내려간다고 내일 갑자기 삶이 나빠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 숫자가 말해주는 건 방향이에요. 지금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지금과 다른 곳에 서 있게 됩니다. 마라톤 선수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초반에 엄청난 속도로 치고 나갔고 중반까지는 선두권에서 달렸어요. 그런데 후반에 들어서자 페이스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아직 남아있는데 왜 속도가 안 나오는 걸까요? 신발 밑창이 닳아 있었거든요. 달리는 동안 신발을 고칠 수가 없었고 신발을 갈아 신으려면 잠깐 멈춰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달려온 거예요. 지금 한국 경제가 딱 그 상황이에요. 엔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발을 바꿔야 하는데 바꾸지 못한 채 달리고 있는 거죠. 반도체를 만드는 체력은 있는데 인구와 서비스업이라는 신발이 너무 낡아 있는 겁니다. 역사에서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던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에요. 1990년대 초 부동산과 금융 버블이 꺼진 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길로 접어들기 전에 경고는 이미 있었어요. 출산율이 내려가고 부채가 늘고 성장 동력이 약해진다는 신호들이 있었지만 사회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너무 느렸거든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한국이 그 변곡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느냐의 갈림길이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 아직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그 창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인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고 그 변화는 복구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5년 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 것 같으신가요? 낙관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걱정이 더 크신가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